저는 영희, 59세입니다. 매달 $2,000를 내게 줘. 전 남편이 아직도 내가 아내로서 그에게 빚이 있다고 했고, 나는 우린 이혼했어.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다음 행동?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회계 일을 하면서 모든 청구서를 꼬박꼬박 내고 세금 신고를 처리하며 그의 실패한 사업들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덕분인 양 행동했죠. 지난달 1년간 핑계와 협박으로 질질 끌던 이혼이 마침내 마무리되었고, 지난주에 저는 새 집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며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을 닫았습니다. 어제 저녁 그에게서 내가 안정될 때까지 생활비로 매달 $2,000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나는 그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는 사실에 지난 세월의 침묵의 희생들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취미와 자동차 수리비를 벌기 위해 야근할 때마다 나를 이기적이라고 수없이 비난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 몫의 짐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자신을 더 우선시하지 않는다며 말이죠. 메시지 몇 분 후 그가 또 전화를 했고, 무시하자 이번엔 내 책임을 져버린다며 발을 열겠다는 그의 꿈을 지지하지 않아 그의 경력을 망쳤다고, 그의 빚을 2번이나 갚아주고 아직도 갚지 않은 차갑의 계약금까지 대줬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내 폰을 도배하듯 비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가족과 직업을 빼앗은 것처럼 몰아붙였지만 정작 밤늦게까지 포커판에 앉아 있다가 다른 여자 향수를 풍기며 집에 들어온 건 그였습니다. 또, 넌 여전히 내 영혼의 아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도와야 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그가 정말로 내가 평생 그의 삶을 떠받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의 실직, 건강 문제, 심지어 용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불륜까지도 감당해왔지만 이제 그는 낯선 이가 된 나에게 계속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했고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렸지만 이번엔 내가 결코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ATM이자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무임금 감정노동, 셀 수 없는 불면의 밤, 그의 뒤처리를 하며 보냈지만 이제 그는 마치 전 부인 자선기금이라도 되는 양 내게 독신 생활비를 대달라고 했습니다.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날 사랑했다면 지금 날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가 수년간 매일 밤 공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나를 버리고 내가 저축으로 산 집에서 홀로 밥을 먹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린 이혼했어. 넌 내 책임이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는 한 줄의 답장을 썼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신저 앱으로 옮겨가서 분노에 찬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냉혈한지 알게 되면 후회할 거야 라며 답장하지 않으면 내 집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는 모든 메시지, 전화, 음성 사서함을 기록해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내가 그를 무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남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가 결혼해줘서 영희가 운이 좋은 거다. 누가 저 여자를 견디겠냐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20년 넘게 그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음에도 말이죠. 그땐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그가 내 연금이나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손댈 수 없도록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내가 싸울 용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요구했지만 이제 진짜 대가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의 야망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웃었지만 나는 그가 쫓았던 모든 야망의 자금을 내가 댔고 결국 그는 항상 새로운 허황된 꿈만 쫓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작 떠났어야 했지만 그를 바꿀 수 있거나 최소한 날 고마워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남편으로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걸 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걸 인식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가 진짜 여자는 남자가 힘들 때 떠나지 않는다. 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혼란을 치우고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어주는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나는 내 계좌를 확인하며 모든 재정적 연결이 끊어졌는지 확인했고, 이제는 그를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우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내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내 연녀에게 선물을 사주고는 나 같은 힘든 남자랑 지내느라 그녀도 고생했다 며 정당화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비밀리에 매주 조금씩 내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계좌에는 이혼이 끝날 때까지 공과금만 낼 수 있는 돈만 남겼습니다. 그는 내가 몰랐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사라진 돈, 밤늦은 문자, 욕실에서 속삭이는 통화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를 잔인하다고, 남자를 안전망 없이 내버려두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 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고, 오직 그 끝없는 요구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에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군가가 강제로 막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접근 금지 명령을 위해 괴롭힘의 증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평화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가 오랫동안 제공해온 무임승차를 잃는 것만 신경 썼다. 그는 모두에게 내가 차갑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가 우리의 저축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걸 자기관리라고 부르던 동안 내가 혼자 울며 보낸 수년을 보지 못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내가 통제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도난 수표를 내가 대신 처리해 그의 전화가 끊기지 않게 했던 걸 보지 못했다. 그는 내 연녀에게 내가 냉정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가 또 한 번의 폭음 후 살아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밤새 깨어 있었던 걸 몰랐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맞설 수 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간 나는 희생이 존중을 가져올 거라 믿었지만 진실은 그가 내가 사랑이라 여긴 곳에서 의무만을 봤다는 것이고 이제 그가 보내는 모든 요구는 내가 나 자신의 필요를 얼마나 많이 침묵시켜 그가 나를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남자를 보호했는지 상기시켰다. 나는 그의 신용카드 빚을 갚으려고 이중 근무를 했고 그는 오후마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회사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를 자랑했지만 내가 식비를 조금이라도 내달라고 하면 진짜 여자는 남편에게 돈을 요구해 남자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5년 동안 3번이나 직장을 그만둔 걸 각 상사가 자신의 지능을 두려워해서라고 정당화했지만 내가 재교육을 받거나 부업이라도 시작하라고 하면 내가 직원으로 만족하는 게 비전과 야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매달 집세, 공과금, 보험을 꼬박꼬박 냈지만 그는 내 월급을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비웃었고 친구들과 술 마시다 다쳤을 때는 내 건강보험을 당연하게 사용했다. 그는 한 번은 자기 누이에게 내가 고지식하게 청구서를 내는 게 남자로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고 항상 요구만 했으며 내가 모든 위기를 혼자 감당하는 동안 피해자인 척하며 아무에게나 하소연했다. 내가 그가 변명 없이 면접을 볼 수 있게 중고차를 사줬더니 그는 헬스장에서 만난 여자와 여행을 다니며 그걸 네트워킹이라고 했고 내가 따지자 내가 재미없어서 함께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했다. 나는 평화를 지키는 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 하나하나가 내 목을 조르는 사슬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당연하게 구는데 대담해졌다. 그가 처음으로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나는 그의 꿈을 믿고 내 저축을 인출했지만
6개월 만에 그는 모든 돈을 탕진했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라고 내가 간청했던 걸 무시한 채 시장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내 탓으로 돌렸다. 그는 시도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이 성공을 쫓을 용기조차 내지 않는다고 했고 나는 그가 남긴 대출을 갚은 뒤 부엌에 서서 내가 얼마나 더 이 시도가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견딜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는 한 번은 내가 마가미를 상기시켜 그의 자신감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자기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믿어줘야 한다고 했지만 미납으로 전기가 끊겼을 때는 내가 미리 몰래 내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내가 너무 현실적이고 차갑고 일에 집착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내가 우리 가게를 유지하려고 밤새 장부를 맞추며 깨어 있었던 걸 보지 못했다. 그는 내가 휴가 중에도 노트북을 가져가 송장을 보내는 걸 친구들 앞에서 조롱했지만 우리가 그 휴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친구들이 우리 돈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이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기념일 저녁을 미루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온라인에 아내에게 낭만이 없다고 올렸고 여자들은 나 같은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할지 댓글을 달았다. 그는 그들을 정정하지 않았다. 그가 주목받는 걸 좋아했고 즐거움 없는 여자에게 얽매인 불쌍한 남자로 보이는 게 좋았으니까. 나는 해명하는 게 바다를 컵으로 퍼내는 것처럼 느껴져 침묵했다. 나는 그의 세금 체납을 갚았고 실패한 투자도 메꿨으며 심지어 그의 차가 압류당하지 않게 할머니의 보석까지 팔았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희생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내가 한 일을 나열하면 내가 초라해진다고 말했고 내 노력을 인정하는 게 마치 개인적인 공격인 양 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물질적 안정에만 집착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내가 갈등을 줄이자고 각자 계좌를 따로 쓰자고 제안하자 이혼 준비냐고 몰아붙였다. 나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아줄 거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해마다 점점 더 분명해진 건 그에게 주는 것은 내 역할이고 받는 것은 그의 권리라는 믿음이었다. 그가 집보다 헬스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바람을 의심했지만 직접 물었더니 그는 내 의심이 또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라며 비웃었다. 그는 한 번은 새벽 3시에 값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안아서 그렇다고 했고 나는 믿고 싶었다. 믿는다는 건 내 결혼이 속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설명 없는 인출을 주말 근무로 메웠고 그의 연체된 납부를 내 지출을 줄여 해결했으며 그의 외도를 그가 입은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못 본 척하며 덮었다. 나는 내가 그를 더 사랑하면 그가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기억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한 번은 여자들은 타고난 양육자이고 남자들은 타고난 부양자라고 말했지만 우리 결혼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제공했고 그는 주기만 하다가 결국 남은 건 원망뿐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그는 동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병원비를 냈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슬픔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를 탓했지만 아무도 내 한계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내가 내 한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행동을 의심할 때마다 그는 오히려 왜 우리가 가진 작은 행복마저 내가 망치려 하냐고 되물었고 나는 포기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한 세월에 대한 대가로 매달 $2,000를 요구했지만 그가 계획한 유일한 것은 책임을 피하고 내가 모든 조각을 주워 담게 만드는 방법뿐이었다. 그는 내가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짐을 20회나 짊어지고 살아남았으니 이것도 견딜 수 있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를 배은망덕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내가 그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애원했는지
그가 얼마나 자주 웃으며 등을 돌렸는지 몰랐다. 그에게 사랑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지만 나는 더 이상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의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 집 컴퓨터가 고장나서 업무 문서를 마무리하려고 재시작했을 때 데이팅 앱에서 쏟아지는 알림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닉네임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암시했다. 나는 한때 그가 밤늦게까지 헬스장에 있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수많은 메시지는 그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결혼을 지키는 것보다 프로필을 꾸미고 플러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걸 보여줬다. 나는 그의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하며 내 남편 나가고 언제 시간 돼?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해. 같은 문구에 점점 숨이 막혔고 그동안 내가 바쳐온 세월이 돈뿐 아니라 신뢰까지 허비되었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다. 한 대화에서는 다음 주 호텔에서 만날 약속까지 잡아두었고 나는 그 시간에 그의 사치를 위한 급여 보고서를 마치려고 야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낯선 여자를 감동시키려는 그의 열의를 보며 그 어떤 모욕보다 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부부 침대에서 내가 친밀함을 원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했으면서 모르는 여자들에게는 길고 달콤한 메시지를 쓸 힘은 충분했다. 그의 위선에 숨이 막혔다. 그는 한때 내가 $5,000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거절했을 때 감정적으로 자신을 방치한다며 나를 비난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나는 증거 없이 그를 대면하면 또다시 회피와 비난만 할 것이 뻔해 가장 심한 대화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그가 재산 분할을 다툴 경우 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가장 역겨웠던 건 우리 욕실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였다. 내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집이 연체되지 않도록 일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한 여자에게 자신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고 차가운 아내가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을 기쁨 없는 잔소리꾼의 희생자로 묘사했지만 사실 그는 수십 년의 무급 노동과 무조건적 용서의 수혜자였다. 그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해 주었다. 그가 안심하고 경계심 없이 자신의 이중 생활을 계속 드러내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앞을 지나칠 때마다 숨기려 애쓰던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보면서 양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순종적이라고 믿게 두어야 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공동저축의 절반을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늘 따로 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었다. 다음 주 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며칠 만에 남편이 내 나이의 절반인 여자와 값싼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받았다. 탐정 보고서에는 그 여자가 기혼 남성을 노리는 데이팅 앱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남편이 여러 차례 그 여자와 만나며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가 산 침대에서 자면서도 내가 절대 모를 거라 믿고 다른 삶에 빠져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심지어 호텔비 결제에 내 신용카드를 쓴 사실까지 드러나자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분노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한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을 때 자기 지능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핀잔을 줬지만 정작 그가 보여준 유일한 지능은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 착취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있었다. 이제 나는 그가 결혼 생활 동안 내뱉은 모든 사랑해 라는 말이 도구였다는 것을 나의 충성과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관심과 애정은 아천만 돌려주는 사람들에게 쏟으면서 나로부터는 모든 것을 착취했다. 그는 나를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두 소진시켰고 이제는 내 존엄성마저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지막 확신은 그가 숨겨둔 이메일 폴더에 접근했을 때 왔다. 그곳에는 여러 여성들과의 교신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내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산 선물에 대해 고마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약속한 주말 여행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평했다. 그는 대담해져서 우리 거실 소파에서 셀카까지 보내기도 했고,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무례한 남자와 한 공간을 공유했는지 의아해했다. 그의 배신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감정적, 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 그의 변명은 내 기억 속에 메아리 쳤다. 이 세상에서 남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몰라서 그래. 나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여자와 장난치는 거야. 같은 말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권리를 타고났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인정해줘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의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었고 그가 왜 내가 멀어진지 물을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이 힘들다고 말했다. 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가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항상 여자는 감정적이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이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명료함만이 남아 내가 너무 오래 이 삶에 머물렀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내 귀중품을 안전하게 옮겼으며 내 결혼 전 성으로 이삿짐 회사를 예약했다. 그가 집에 돌아와 빈집과 퇴거 통지서를 마주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탐정의 마지막 보고서는 그가 직장 동료의 아내와도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사실은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그의 배신이 사랑이나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회주의였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내 얼굴을 보고 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충성심은 낯선 이의 칭찬 한마디로도 지워질 만큼 얇았다. 나는 그가 단 한 번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존중으로도. 그는 단순히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내 인내를 약점으로 착각한 기생충이었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숙주가 거머리를 떼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를 직면할 시간이 왔을 때 나는 탐정의 보고서를 손에 쥔 채 부엌에 서 있었다. 손이 떨릴 만큼 긴장했다. 이 순간이 내가 의무의 감옥에 남을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질지 결정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콧노래를 부르며 체육관 가방을 조리대에 툭 던지고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이제는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휴대폰을 보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부엌에서 그를 기다리며 홀로 앉아있던 모든 밤을 떠올렸다. 그는 늘 네트워킹 행사, 자동차 고장, 갑작스러운 심부름 등으로 핑계를 대며 결혼 반지마저 집에 두고 나갔다. 나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바람을 피웠냐고 물었다. 예상대로 그는 비웃으며 내 불안이 남은 결혼의 조화마저 망치지 않게 하라고 했다. 남자는 자신을 욕망하지 않는 여자의 의심에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다른 여자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내가 내 불만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증거 사진을 조리대 위로 밀어놓자 그의 표정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굳어졌고 나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갑자기 해방되며 가슴이 저릿해질 만큼 강하게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증거를 바라보았고 긴 침묵 끝에 그는 신체적 배신은 없었고 힘든 시기에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한 무해한 장난일 뿐이라며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1년 넘게 스트레스를 이유로 내 옆에서 잠들기를 거부했으면서도 수백 통의 메시지를 낯선 이들에게 보내고 내가 매달 꼬박꼬박 갚는 신용카드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오히려 내가 차갑고 사랑이 없으며 일에만 집중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마치 내 경제적 지원, 감정적 노동, 변함없는 충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남자는 다르다며 온전해지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일처제는 자신에게는 선택사항이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의 역할이란 의심 없이 제공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비웃으며 내가 히스테릭하다고 했다. 몇 통의 문자 메시지에 집착하는 씁쓸한 여자의 편을 들어줄 판사는 없을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나는 수년간의 침묵이 내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증거도, 변호사도, 그리고 그가 너무 오만해서 절대 눈치채지 못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는 내가 교활한 악당처럼 자신을 해치려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다. 이 대립으로 이끈 모든 선택이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잊은 채 말이다. 내가 그를 위해 갚았던 빚, 지켜온 직장, 그의 체면을 위해 삼켜야 했던 수많은 굴욕을 상기시키자 그는 진짜 여자는 남자의 실수를 불평 없이 짊어지는 존재라며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남아서 그가 망가뜨린 것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소리쳤고 나는 그가 내 남편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공허하고 집착적인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걸 매 순간마다 더 뚜렷이 깨달았다. 그는 내 나이의 여자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며 내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만을 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가 부엌을 나가며 자신이 해준 모든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 중얼거릴 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인생에서 그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또다시 상상 속의 회의에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침 식사를 차려달라고 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그가 방심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준비한 서류가 마무리되는 동안 그가 아무것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으니까. 나는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이삿짐 센터와 시간을 맞추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대면할 일이 없도록 시간까지 철저히 계산했다. 짐을 싸면서 그는 내게 줬던 모든 선물을 남겨두었다. 관대함을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남자의 물리적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없는 동안 서랍에 숨겨진 은행 명세서를 발견했다. 그는 몇 달에 걸쳐 수천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고 설명도 없었다. 아마도 그저 그를 봉급날로 여기는 여자들에게 쓴 돈일 것이다. 나는 이 증거들도 내 변호사가 완벽한 이별을 위해 사용할 자료에 추가했다. 나는 수년간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예산을 맞추며 내 안락함을 희생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을 써버렸던 계좌에 대한 접근을 끊을 준비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와 집이 이상할 만큼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걱정이 아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대답 없는 방을 메아리칠 때서야 그는 가구, 사진, 그리고 수년간 침실에 남아있던 내 향수의 잔향마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남긴 것은 주방 조리대 위에 이혼 서류와 그의 애장 커피잔뿐이었다. 그가 내게 15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었다. 내 말도, 내 시간도, 내 설명도. 한 번은 그가 음성 메시지로 소리치며 내 허락 없이 떠날 권리가 없다고,
아내는 남편의 행동과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묶여 있다고, 그리고 내 결점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줬는지 잊지 말라며 내가 그를 버린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거의 이질적인 평온함만 느꼈다. 그는 몇 시간 뒤 내 물건을 어디로 옮겼는지 따져 물으며 즉시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이미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목록과 그가 괴롭힘을 계속할 경우의 법적 결과를 담은 답변을 준비해 두었다. 이 남자는 한때 내가 독립적인 모습이 좋다고 말했지만 내가 떠날 생각조차 못하도록 수년간 그 독립성을 짓밟으려 했다. 이제 그가 공포에 질린 건 새장 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마침내 포로가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정 무렵 마지막 메시지로 내 배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결혼 생활 내내 그가 견뎌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린 내가 최악의 여자라고 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인내란 내 노동의 열매를 누리며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불과했으니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휴대폰을 끄면서 그의 분노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누려온 자원을 잃은 데 있다는 걸 이해했다. 그에게 나는 언제나 동반자가 아니라 제공자였다. 그는 내가 자신 없이는 무너질 거라 믿었지만 진실은 내가 수십 년간 그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의 짐에서 벗어나자 나는 상상도 못했던 힘이 생겼다. 나는 그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깨닫기 훨씬 전부터 그의 완전한 삭제를 계획해왔다. 그의 인생의 모든 세부가 내 인생과 끈끈하게 얽혀 있었지만 나는 몇 달에 걸쳐 조용히 그 매듭을 하나씩 풀었다. 그는 내가 여전히 불평없는 다우로 남아있다고 믿었지만 말이다. 나는 법적으로 내 소유인 모든 자산을 보호 계좌로 이체하고 공동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했으며 내 급여도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돌렸다. 그가 누려온 재정적 족쇄가 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풀리도록 했다. 내 변호사와 협력해 그가 은퇴 자금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걸었다. 그는 내 저축을 계약금으로 썼지만 그 집이 압류 위기를 넘긴 건 그의 성취가 아니라 내 희생이었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한때 친구들에게 자신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여자들이 절대 떠나지 않는 매력적인 남자라고 자랑했다. 나는 그 기억을 동력 삼아 버텼다. 그가 가진 유일한 매력은 남들에게 짊어질 생각도 없는 짐을 떠넘기는 능력뿐이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으로 쌓아온 모든 빚, 허락 없이 인출한 모든 금액, 내가 우리 결혼을 감사할 줄 모르는 아내 때문에 망가진 선량한 남자의 비극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가한 모든 감정적 학대의 사례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의 필연적인 저항에 대비해 공격적인 반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남자는 궁지에 몰려 도망칠 길이 막히기 전에는 결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내가 돌아와서 성인답게 협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의 모든 메시지에는 자기 의로움에 가려진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의 거절에 독설을 퍼부으면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남자의 태도가 드러났다. 그는 내가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 그의 가족에게 망신을 줬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수년간 사적인 농담과 공개적인 망신으로 내 존엄성을 무너뜨려 나를 고립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든 사실은 외면했다. 그는 마지막 이메일에서 자신이 했다고 믿는 희생들을 나열했지만 그 희생이란 내 야망을 참아주고 자신이 즐기지 않는 식사를 하고 가끔 내가 감정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을 견딘 것뿐이었다. 이는 그가 내가 제공하는 안락함 외에는 내 가치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변호사와 협력해 그의 외도와 경제적 착취의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법원이 내가 갈망하는 깔끔한 이별을 허락하려면 감정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항목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의 특권의 무게가 내 어깨에서 사슬처럼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그는 수년간 모든 갈등에서 자신을 상처 입은 피해자로 포장했지만 이제 증거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일관된 학대와 배신의 패턴을 그려냈다. 나는 그가 그냥 친구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에게 보낸 송금 기록과 내가 받은 적 없는 보석 영수증을 찾았다. 그 보석들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여성들의 침묵을 사기 위한 선물이었고 그의 돈이 닿을 때까지 이어졌다. 나는 가명을 써서 이사업체를 예약하고 내 짐을 새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보관할 창고를 마련했다. 그가 내 위치를 알거나 이사 과정에서 나를 방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와 친척에게만 알렸다. 그는 자신을 버림받은 남편, 냉정한 아내에게 상처받은 사람으로 포장해 그들에게 내 행방을 캐묻고 조종하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삿짐이 도착하는 날 변호사에게 그에게 서류를 전달하라고 지시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빈집과 함께 그의 특권 시대가 끝났다는 공식 통보를 받게끔 타이밍을 맞췄다. 그는 한때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버전에서 그 하나는 언제나 그 자신이었고 나의 개성은 그의 통제를 위협할 때까지 그저 참아주는 불편함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내 커리어 선택을 비난하고 내 친구들을 조롱하며 내 성취를 폄하할 때마다 침묵했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다. 자신감 있는 남자라면 내 성취를 축하했겠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열등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나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자신이 부양자이고 나는 돌보는 사람이라고 비웃던 나를 기억했다. 내가 모든 청구서를 내고 고장 난 가전을 고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의 반응이 두렵지 않았다. 그의 실망, 분노, 철수의 수년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야말로 나를 종속의 삶에 묶어두던 유일한 화폐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우리 공동의 삶에 기여한 모든 것과 그가 떠안긴 모든 부채를 상세히 기록한 재정 진술서를 준비해 그와 같은 남자들이 의심과 왜곡으로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에 어떤 판사도 그의 이야기를 진실로 오해하지 않도록 했다. 나는 이혼 후에도 돈을 요구하는 그의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 복사본을 모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독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의 근거로 삼았다. 나는 모든 법적 문서를 3번씩 검토하며 그가 더 이상 내 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떤 허점도 찾으려 할 것을 알기에 단 하나의 틈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한때 내가 집안 지출 내역을 엑셀로 관리하는 걸 집착이라며 비웃었지만 이제 그 집착이야말로 내가 쓴 모든 돈, 시간, 그가 하찮게 여긴 모든 희생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그는 내가 독립의 외로움에 직면하면 화해를 구걸할 거라 믿었지만 사실 나는 수년간 이미 혼자였고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부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남자와 공간만 공유했을 뿐이었다. 이삿짐이 오기 전날 밤 나는 몇 시간 동안 집 앞 차 안에 앉아 그 집을 바라봤다. 그곳은 내가 집이라 불렀지만 그 안의 모든 기억은 내 에너지와 돈, 자존감을 빼앗으면서도 자신이 더 많이 주었다고 믿는 남자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기에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향수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려는 단호한 의지만 남았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결혼을 위해 희생했던 그 이전의 나에게 이 일을 해줄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떠나면서 결혼식 날 그가 해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내가 보호받아야 할 해악이 될 줄은 결코 몰랐고 나는 다시는 남자의 약속을 그의 인격의 증거로 착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아내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존자로서 떠나고 있었다. 그는 곧 자신이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남긴 것은 그의 죄책감뿐이었다. 내가 가져간 모든 물건은 내 노동,
내 저축, 그리고 내 침묵 속에서 견딘 세월로 값이 치러진 것들이었으니 오직 자기 필요만 중요한 일방적인 거래로서만 동반자를 대했던 남자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삿짐 트럭이 내 소지품을 싣고 떠날 때 나는 슬픔의 흔적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 집조차도 그의 끊임없는 당연시와 나의 끝없는 달램의 무대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그는 내가 가계부를 관리한다고 수년간 나를 통제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진실은 내 꼼꼼함이 그의 무분별한 소비, 허위 소득, 내가 대신 갚아준 늘어나는 빚을 숨길 틈을 주지 않아서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직업 연수라는 핑계로 내연녀와 휴가를 즐기는 동안 나는 열쇠공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게 지시했고 내 명의의 모든 공과금을 해지했으며 그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집, 더 이상 그의 무심한 발걸음이나 내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책임져 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비웃던 웃음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게끔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다. 그날 오후 변호사의 심부름꾼이 이혼 서류를 배달하도록 조치했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쪽지도 첨부했다.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모든 길이 세심하게 다퉜음을 그가 이해하길 바랐다. 그는 한때 친구들 앞에서 내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며 나를 조롱했지만 정작 내 수입, 내 안정, 내 희생을 자신의 권리인 양 집착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나는 그가 개입을 거부할 때 그의 어머니의 월세를 수년간 대신 내줬고 그의 온라인 바람을 감정적 배신임을 알면서도 무해한 척 수년간 참았으며 내 정신을 지키는 것보다 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으며 내 목소리를 억눌렀다. 이제 모든 계좌가 해지되고 모든 자산이 이전되고 모든 공동채무가 해소된 최종 재정 명세서를 보며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을 느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우겼던 일을 내가 해낸 것이다. 이삿짐 업체에는 내 소유로 명시된 것만 포장하도록 지시했다. 그가 사랑했지만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은 가구들은 남겨두었다. 그가 당연하게 여긴 삶에 얼마나 기여한 게 적었는지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 뒤 그가 그 빈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결국 자기 오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는 즉각적인 반격을 각오하라고 조언했다. 그런 남자들은 결과를 앙심 품은 여성이 내리는 부당한 처벌로 여기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말대로 서류가 전달된 지 몇 분 만에 그는 여러 차단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고 음성 메시지는 제회 요청과 협박 사이를 오갔다. 그는 내가 가져간 모든 물건이 내 수입으로 산 것임을 알면서도 절도라고 비난했고 나는 그의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괴롭힘과 정서적 위협을 근거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나는 그가 내 평화에 조금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나열했다. 그의 실패한 사업을 지원하지 않은 일, 아이를 낳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일 등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아이가 안전하거나 사랑받을 수 있는 집을 만들지 않았다. 그의 모든 비난에 내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역사 왜곡이 떠남만이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음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내가 힘든 시기에 그를 버린 잔인한 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필요는 20년 내내 끊임없었고 내 필요는 언제나 그의 필요를 방해할 때마다 사소한 불편함으로 치부되었다. 지인들을 통해 그의 내연녀도 그가 부유하거나 강력한 남자가 아니라 단지 의존적인 남자임을 알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왜 40대의 남자가 아직도 여성에게서 구원을 바라는지 의문조차 품지 않고 그의 피해자 서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은 다툼 중에 내게 남자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용기가 없으니 혼자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허우적거리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내 꿈을 침범할 수 없는 집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다. 그 집에는 내가 직접 고른 물건들과
조롱이나 배신의 두려움 없이 내가 만들어갈 추억들만 있다. 나는 모든 계절을 바꾸고 모든 번호를 차단했으며 그의 가족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짧은 편지로 이혼 사실을 알렸다. 그가 내 삶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다. 변호사는 그가 이혼의 이의를 제기하려던 초기 시도가 내가 제출한 압도적인 외도 및 경제적 비행 증거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온라인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자기 파멸이 온전히 자업자득인 남자를 상대로 더 이상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송, 대중의 폭로, 심지어 물리적 보복까지 경찰에 제출한 메시지로 위협했지만 나는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협박은 착취의 시대가 끝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의 무력한 울부짖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내가 커리어에 몰두하는 삶을 참아줬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내 모든 자원을 소진시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피로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 않았다. 관심도, 동정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500피트 이내 접근 금지 명령서를 검토하면서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의 보호를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때 나를 해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이제 내가 피해야 할 해가 되었고 모든 법적 관계를 끊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는 내 침묵이 평화의 선물이 아니라 그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워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는 이제 겨우 살아남고 있었고 부재중 전화와 답변 없는 이메일 하나하나가 그가 평생 여성들에게 기대어 살아왔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확정한 지 며칠 만에 그는 낯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법적 경계는 단지 제한일 뿐이고 내가 독립에 지쳐 결국 자신이 믿는 돌봄의 역할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응답 없는 전화와 무시당하는 메시지들은 그의 분노를 더 깊게 만들었고 결국 측은한 사과와 독설이 교차하는 음성 메시지의 홍수가 되어 내가 탈출한 것이 정당했는지 의심하게 만들려 했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며 내가 유지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삶을 무너뜨린 데 대해 마무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함은 내가 일하고 희생하고 고통받았던 20년 동안 그가 자신의 실패를 냉혹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탓으로 돌렸던 것에 비하면 우스울 뿐이었다. 연락 시도가 실패하자 그는 직장으로 긴급 표시가 된 봉투의 배신과 버림, 내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등 장황한 독서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은 그가 남긴 부주의한 디지털 흔적에 의해 모두 입증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으로부터 내 수입을 보호한 것을 두고 경제적 학대라 비난했지만 내가 수년간 그의 도박 빚을 갚고 신용 점수를 복구하고 또 다른 어리석은 사고로 인한 병원비까지 모두 부담했던 사실은 컨비니언틀이 잊었다. 그는 내가 커리어를 무기로 삼았다고 누구에게나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내 연민을 무기로 삼아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는 한때 지인들에게 나만큼 헌신적인 여자는 없었다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를 버린 냉혹한 악인으로 몰았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수년간 그의 무관심이 우리 결혼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감정적 손해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내 변호사는 영수증, 명세서, 증언을 제시하며 그가 아내의 성공에 기대어 원망과 후회만 남긴 남자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의 내연녀는 그가 나와 연락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자마자 그를 떠났고 빈털털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속았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암시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렸지만 나는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의 자기 파멸의 궤도에 휘말렸지만
나와 달리 일찍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양심을 위해 라는 제목의 마지막 이메일에서 내가 그의 구원의 기회를 망쳤고 그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에서 고통받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형제들마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를 망신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수년간 내가 공감을 구할 때마다 그가 침묵한 것에 비하면 나는 이제 그에게 어떤 말도 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의 가족은 단 한 번, 누이가 보낸 형식적인 메시지로 내가 그를 정말로 빈털터리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인지 물었고 나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감당한 경제적 기여를 요약해 전달했다. 그녀는 한 문장으로 내 솔직함에 감사를 표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들이 드디어 그의 자기 연민에 가득 찬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매력이 모든 잘못을 지워줄 것이라 믿었지만 매력으로는 집세도 빚도 갚을 수 없었다. 그의 세계는 밀린 고지서가 쌓인 허름한 아파트 하나로 좁아졌고 그는 온라인에 앙심 품은 전처에 대한 익명 글을 남기기 시작했지만 그 글들은 오히려 진실을 아는 이들에게 그의 절박함만을 드러낼 뿐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은 그가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녹음된 통화와 온라인 괴롭힘의 스크린샷을 통해 입증된 후 연장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새 아파트 밖에 나타나 절도와 배신을 외치며 소리를 지르자 나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안식처를 그에게 더럽히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명령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이 그를 데려갈 때 그는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고 내 마음에서 그를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구석에서 그를 지워버렸다는 현실 앞에 공허하게 울렸다. 오직 그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할 법적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때 내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감정을 약점이라며 진짜 어른은 불평 없이 견딘다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가 견뎌야 할 차례였다. 그리고 나와 달리 그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청구서를 대신 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모든 다리를 불태워 결국 남은 유일한 길은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는 길뿐이었다. 나중에 법원 문서를 통해 그는 미납으로 퇴거당했고 차는 압류되었으며 계좌는 그가 마지막으로 동정심을 얻기 위해 나를 탓했던 마이너스 수수료로 인해 모두 해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그의 사회적 관계를 오염시켰다. 명예훼손 소송을 또 냈지만 내 변호사가 그의 불륜과 금전 착취를 자인한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해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각하됐다. 그의 주장은 근거 없을 뿐 아니라 위증이었다. 그가 법적으로 패할 때마다 그의 태도는 점점 어두워지고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는 복수의 위협으로 변했지만 그럴수록 내가 마련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만 더 확고해졌다. 그는 자신의 결함을 남 탓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이메일에서 차라리 우리가 둘 다 망하는 게 내가 지는 것보다 낫다 고 썼고 나는 이를 경찰과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로 넘겼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법원에 소환됐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몰락을 직접 볼 필요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 여자들 탓만하며 피해를 피해왔던 결과를 이제는 제도가 대신 심판해줄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내 강인함은 곧 무너질 허상일 뿐이라 믿었지만 그는 틀렸다. 그의 모든 잔인함, 모욕, 배신은 나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에게 만족을 허락하지 않을 여자로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과소평가했고 내가 그가 괴롭힘과 법원 명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통보를 읽을 때 나는 오직 안도감만 느꼈다. 한때 나를 소중히 하겠다던 남자가 이제는 나에게 연락만 해도 감옥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연녀도 그를 떠났다. 한때 그가 자랑하던 비좁은 아파트에 홀로 남게 된 그는 재정, 경력,
심지어 결혼에 관해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그녀가 알게 되자 버림받았다. 그녀는 그가 안정과 여행을 약속하며 자신을 조종했고 빚을 갚으려고 그녀의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고 모든 실패를 복수심에 찬 전처 탓으로 돌렸다고 온라인에 폭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내가 그가 서 있던 모든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밤 늦게 술에 취해 배신을 외치며 형 집에 찾아갔으나 가족들조차 그의 끝없는 피해자 코스프레, 일하지 않으려는 태도, 동정심을 짜내려는 시도에 지쳐 문전박대당했다. 그는 한때 가족이야말로 남자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수년 전 부모에게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빌려 한 푼도 갚지 않고 그 돈을 도박과 여자들과의 호텔에서 탕진해 가족과의 다리마저 불태웠다. 그는 이혼 후 내가 그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내가 그의 남성성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냉정한 커리어우먼이 전통적 가치를 버리고 이기적 독립을 선택해 자신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글엔 침묵이나 조롱만 돌아왔다. 한때 그의 매력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핑계, 권리의식, 조작의 반복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는 옛 친구, 전 동료, 먼 친척까지 태그하며 내 잔인함을 규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부분은 무시했고 일부는 그가 갚지 않은 빚과 허위 경력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내 변호사는 이 게시물들의 스크린샷을 괴롭힘의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묘사는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여전히 그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 소문,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소셜미디어나 지인을 통한 간접적 접촉까지 포함하도록 연장했다. 그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행동이 명백히 원래의 명령을 위반했음을 들어 며칠 만에 이를 기각했고 나는 그가 반복 위반으로 인해 이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한때 우리 거실에 서서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 고 말하던 남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기부를 호소하며 집과 차, 그리고 존엄을 잃었다는 눈물 섞인 글을 올리고 있었다. 그가 좋은 남자에게 시스템을 무기로 삼은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가 수십 년간 여자에게 얹혀 살며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여전히 불공정한 사회의 희생자라고 믿는다는 댓글들이 그의 뻔뻔함을 조롱하는 것을 읽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답글은 그에게 일자리를 구하고 책임을 지며 자신의 실패를 여성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했던 모든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 충고 역시 무시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 내가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그가 제공한 것은 감정적 혼란과 내가 아무 불평 없이 지불한 끝없는 청구서뿐이었고 이제 그는 저축도, 기술도, 뒤치다꺼리를 해줄 사람도 남지 않아 낯선 이들에게 동량을 하고 있었다. 그의 내연녀는 자신이 그를 위해 임대계약서에 공동 서명해주는 것을 거부하자 그가 그녀의 부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고 그녀 아버지의 분노 어린 답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그는 여성의 친절을 착취하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교활한 기회주의자라는 평판을 더욱 굳혔다. 변호사를 통해 그는 법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다시 법원에 소환됐고 내가 그를 버렸다는 주장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 때문에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그의 고통이 자초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파트타임 음식 배달로 버는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임금을 압류하는 분할 납부를 명령했다고 들었다. 그는 한때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야망이 없고 평범함에 안주한다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일에서조차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의 몰락의 아이러니를 나는 결코 잊지 못했다. 나는 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며 수년을 보냈지만
내가 지원을 거둔 순간 그가 인생이라 부르던 허약한 카드의 집은 그의 오만과 무능의 무게에 무너졌다. 그는 모든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며 내가 떠난 결정이 일련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 실패들은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그의 모든 실수를 덮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한 번은 다투던 중 자신 같은 남자는 절대 진짜로 지지 않는다고 항상 조각난 삶을 주어 담아줄 여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평판이 앞서가면 기회주의자조차 선택지가 바닥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고 나는 마침내 그가 평생 의존해온 구조와 착취의 고리를 끊었다는 조용한 만족감만을 느꼈다. 그는 홀로 자신의 결과를 감당하게 되었고 나는 수년 만에 그의 분노, 요구, 끝없는 구원 욕구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는 마지막 선을 넘어 절박함과 자기 파괴 사이의 경계를 넘으며 어느 저녁 내 새 건물에 찾아와 이웃들이 창문을 열게 할 만큼 큰 소리로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고 진짜 여자라면 나와 맞서야 한다고 외쳤다. 마치 수년간 그의 특권의식에 시달린 내가 이미 의심할 여지 없는 강인함을 증명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나는 잠긴 창문 너머에서 경찰관들이 도착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침착한 전문성은 그의 허우적거리는 몸짓과 배신, 버림, 자신의 의무는 한 번도 다하지 않은 남자를 여자가 떠났다는 부당함을 외치는 그의 고함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남편이었으니 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내 돈, 충성, 건강을 허무한 사업과 헛된 약속에 낭비한 세월은 편리하게 생략했다. 경찰이 그가 그곳에 있을 권한의 증거를 요구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법이 부부의 유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고 이미 접수된 접근금지 명령은 무시했다. 그의 아첨 시도는 전과의 괴롭힘 신고로 이미 그를 알아본 한 경찰관에게 접근금지 명령 위반임을 차분히 통보받으면서 처참히 실패했다. 그제야 그는 분노에서 가짜 겸손으로 돌변하며 사과하고 실수로 갖고 있던 내 물건을 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체포 보고서를 통해 그 물건이 그의 차에서 발견했다는 부엌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흉기를 들고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한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았다면 웃음이 나올 만큼 뻔한 거짓말이었다. 경찰관들은 그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그를 제압했고 그를 순찰차로 호송하는 동안 그는 내가 세상을 자기에게 등 돌리게 했다고, 내가 그의 평판을 망쳤다고, 그리고 한때 내게 자신의 이름을 준 남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 선물이 이후 이어진 수년간의 경제적, 정서적 학대보다 더 큰 가치라도 되는 양말이다. 이웃들은 며칠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쌍한 남자에게 동정을 표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주변 여성을 짓밟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남자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내 태도를 조용히 칭찬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무시했다. 그들의 의견은 이제 매일 저녁 그의 흔적이 남지 않은 집에서 누리는 고요함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변호사는 내가 남은 모든 법적, 재정적 보호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의 구금 기간이 충분히 길어지게 추가 고소를 하라고 조언했고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이제야 나는 그에게 베푸는 친절이란 결국 또 다른 착취의 초대장일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내가 그의 첫 외도를 알게 된 후 각자 통장을 만들자고 주장했을 때 내가 복수심에 불타있다며 비난했다. 신뢰가 결혼의 초석이라 했지만 실제로 그는 나에게 빚, 불안감, 그리고 내가 아무런 의문도 없이 감당해야 했던 실수의 목록 외에는 그 무엇도 맡긴 적이 없었다. 경찰은 나중에 그가 우리의 혼인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기록은 그가 아기를 품고 사유지에 침입한 남보다도 못한 남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면회하러 단 한 번 왔고 변호사를 데려왔지만 접근금지 명령 위반, 미지불 채무,
괴롭힘 혐의의 이력을 확인한 변호사는 사건을 맡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조용히 사과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악감정도 없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을 그녀 아들의 실패를 수습하며 보냈기에 화해의 작은 가능성조차 엔터테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 역시 나와 거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자기 아들이 그녀보다 더 신뢰한다고 비난한 이후로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때 결코 구걸하지 않을 거라던 남자는 이제 감옥에서 점점 더 애처로운 편지를 보내며 용서, 금전적 도움,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면회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 어떤 봉투도 열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제는 내 희생을 지우며 자신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남자의 변명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인들에게 현대 여성의 배신에 대한 폭로책을 쓸 계획이라고 떠벌렸으나 그의 만성적 거짓말과 조종자라는 평판이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퍼져 있었기에 어떤 출판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내연녀가 그가 여전히 나와 혼인 중임에도 자신에게도 결혼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집착을 언급했을 때 나는 아무런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고통 역시 그의 끝없는 탐욕과 자기 기만의 또 다른 부산물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 변호사의 영구적인 보호명령 신청에 힘을 실어주었다. 법원은 이전 명령 불이행과 지속적인 괴롭힘 패턴을 근거로 거의 고민 없이 내 요청을 받아들였고 나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다는 확신을 안고 법원을 나섰다. 그는 한때 결과는 반드시 따라잡는다고 말하는 내게 똑똑한 남자는 결과를 피해 달아날 줄 안다고 비웃었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남지 않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조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거의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에게 편지를 쓰며 고립되어 있었다. 그의 몰락은 내 복수가 아니라 착취와 기만, 소비로 점철된 삶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SNS를 들여다보지도, 그의 전화를 받지도, 그의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이제 내게 침묵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나는 그의 돈을 기부하고 평화를 찾았다. 합의금으로 그가 지급해야 했던 돈은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이미 2번이나 벌었던 돈이었고, 그의 기여는 변명, 배신, 그리고 내 자존감의 끝없는 침식뿐이었기에 나는 그 강제적 배상금의 아주 작은 일부조차 내 인생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사랑이란 상호성이 없는 의무라고 믿던 남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보낸 세월을 상기시키는 잔재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돈을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에서 벗어나는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했다. 그와 관련된 마지막 행동이 그가 나와 같은 이들에게 끼친 해악의 일부라도 되돌리는 일이길 바랐고 각 기부 영수증이 도착할 때마다 나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이 내가 영원히 필요로 할 유일한 마침표를 선택했다는 조용한 확신만을 느꼈다. 그는 한때 자기 위치를 모를 만큼 독립적인 여성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내게 말했지만 이제 그는 중간 보호소에서 나의 용서할 수 없는 배신에 대해 분노의 편지를 휘갈기며 홀로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목소리, 그의 요구, 그리고 한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규정했던 그가 만들어낸 위기와 완전히 결별한 삶을 새롭게 쌓아가고 있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가 허위로 부정행위에 대해 내 고용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당국으로부터 보호명령을 추가로 위반할 경우 즉각 구금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 그를 영원히 내쫓기 위해 쌓아올린 법적, 감정적 장벽의 무게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몰락은 충분히 공개적이어서 이제는 지인들조차 내 앞에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조차도 이제 그의 존재가 내 이야기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이용하려던 남자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의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유산이 회복력으로 존경받는 자수성가한 남자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의 유산은 불에 탄 인간관계, 갚지 않은 빚,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망상과 책임 회피로 조롱하는 온라인 분노글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거짓된 이야기를 굳이 바로잡을 의무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그의 행동의 무게에 스스로 무너졌고 남은 것은 그의 씁쓸함이 메아리치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친정성을 되찾았고 모든 서류와 계정, 기록을 새로 고쳤습니다. 그의 성의 음절마저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지켜온 맹세의 매일이었고 그는 그 사이 덧없는 욕망을 좇으며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그와 나를 묶는 의무가 전혀 없다는 확정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작지만 조용한 내 아파트에 앉아 내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요구에 악취에 더럽혀지지 않은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내가 너무 지루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가 그를 실직, 건강 문제, 감정적 붕괴까지 버텨주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불륜에 대한 변명으로 삼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는 이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이해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해를 구하는 쪽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침묵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잔인함과 비겁함이 그의 세상에서 모든 우군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의 전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에서였습니다. 그는 모든 지급 약정을 어겼고 이제는 나와 무관한 빚으로 임금 압류를 당하게 되었지만 나는 그의 재정적 추락이 다시 나를 그가 만든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간단히 소식에 감사한다는 답신만 했고 그의 건강이나 상황,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은 내가 짊어질 몫이 아니었기에 아무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나는 자기애적 파트너와의 장기 관계를 견뎌낸 여성들의 지원 그룹에 가입했고 그들이 소진되고 작아지고 버려진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야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나는 살아남았고 그가 나나 내 주변 누구에게도 다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 없게 했다는 조용한 만족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랜 세월 끝에 용기를 내 떠날 수 있었냐고 물었고 나는 용기가 아니라 필요였다고 떠남은 용기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마지막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방해가 없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고 원망의 무게 없이 잠드는 법을 배웠으며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해 돈을 숨기지 않아도 되어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멀어진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돌아와 내 불행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나 역시 수년간 스스로를 속이며 사랑이란 무엇이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 믿었기에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대화 중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세계에 존재할 자격이 없는 유령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수란 법적 승리나 재정적 보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남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완전한 무관심임을 깨달으며 뜻밖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의 학대를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돌이킬 수 없이 끝내기로 선택했기에 생존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에 가는 길에 법원 앞을 지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패배한 자세로 서류철을 움켜쥐고 혼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잠시 그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나는 그냥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든 아니든 이제는 내가 그를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던 남자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에서 그의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란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소진시키고 내가 매일 피를 흘리며 그를 편안하게 살아가게 했던 역사를 다시 쓰는 능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가 어쩔 수 없이 내게 지급한 모든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돈이 내가 폐허 속에서 다시 쌓아올린 새 삶을 더럽히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그의 이름 옆에 어떤 법적 문서, 재정 서류, 또는 그가 언젠가 다시 내게 무기로 삼으려 할지도 모를 디지털 파일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내게 어떤 여자도 혼자서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남자가 안정의 설계자라고 했지만 나는 남자의 연약한 자존심을 달래며 보낸 20년보다 내 손안에서 더 큰 안정을 찾았다. 그는 내 독립심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꿈을 위해 내가 모든 꿈을 희생하길 요구했다. 그는 내가 떠나면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를 지탱하는 비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몰락은 불가피했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자 그는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조차도 연결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내가 생존이란 이름으로 지워지기 전에 희미한 기억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삶의 소식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그의 몰락은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름은 내 이야기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는 애초에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을 배웠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악당이 아니었다. 악당이 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기로 한 그날 그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잃었고 나의 자유는 그가 결코 더럽힐 수 없는 유산이 되었다.